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간 아내와 딸이 어느 남성에게 납치돼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FBI가 동원되어 수사를 펼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납치된 지 3주가 지났을 때 남편인 얼브 스타우퍼 목사는 납치된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Hello, Irv speaking. Hello, Dad? Yes, Bethy. Are you okay? Yeah. Is Mommy okay? Yes. That's good. Oh, Daddy? yes. Happy Father's Day. Oh, thank you so much, sweetie. We're fine, Dad. Oh, I'm so glad. We can't talk anymore. When can you come home? I don't know. Can I talk? Can you okay, Dad? Can I talk to him? No. Okay, you call again. See you soon. Okay. Bye. Bye-bye, sweetie. 메리 스타우퍼는 1943년 6월 20일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으며 20살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인 얼브 스타우퍼와 결혼했습니다. 21살 때 대학 졸업과 동시에 미네소타에 있는 알렉산더 램지 고등학교에서 수학선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키에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깔끔하고 짧은 머리를 한 이쁘고 친절한 선생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메리는 목사가 된 남편과 일남일녀를 두었으며 4년간의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목사인 남편의 목회 활동을 도우며 미네소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던 메리의 가족은 1980년에 또다시 필리핀에 가서 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불과 4일 전인 1980년 5월 16일 메리와 8살 딸 베스는 떠나기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와 차로 걸어가고 있던 중 한 동양 남자가 자연스럽게 걸어오더니 베스의 옆구리에 총구를 겨누고 소리를 내면 딸을 죽일 거야 라고 메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29세 밍센 슈로 사람들은 그를 밍으로 불렀습니다. And I looked up, I thought perhaps he wanted to ask directions, and he had a gun, pulled out the gun and put it at Beth's side and said, I need a ride. I remember thinking, this isn't really happening to me. What's going on? Is this a dream? I was very scared. 8살 딸의 안전을 위해서 메리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운전석에 올라타서 운전을 했습니다. 조수석에 베스와 같이 탄 밍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메리에게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교차로에서 경찰이 보이자 만약 그녀가 경찰에게 신호를 보내면 둘 다 죽일 거라고 남자는 말했습니다. You turn right, and if that police car turns the same way we do, you're dead. 그녀는 어떻게 할지 잠시 갈등을 했지만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고 밍이 시키는 대로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외진 곳에 차를 세우게 하고 밍은 메리와 베스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트렁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We're lying face down, and then the trunk was closed. 모녀가 좁은 트렁크에 들어가서 눕자 남자는 트렁크 문을 세게 닫은 후 운전석에 올라타서 어딘가로 출발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메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고 발로 차를 찼지만 불행히도 나치범인 밍의 주의만 끌 뿐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밍은 한적한 공원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베스의 손은 풀려 있었고 메리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두 소년이 메리의 비명소리를 듣고 차로 다가왔습니다. 겨우 6살이었던 제이슨이라는 남자아이가 트렁크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때 밍은 제이슨을 잡아서 트렁크에 밀어넣고 성급히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구가 잡혀가는 모습을 본 다른 남자아이는 급히 자전거를 돌려 도망가서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렸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 트렁크 안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제이슨은 두려움에 눈물을 터뜨렸고 메리는 그를 달랬습니다.
I started to talk. I said, my name is Mary and I'm 36 years old and our daughter Beth is here and she's 8 years old. And we don't know who this man is and we don't know what he wants and we don't know what he's going to do to us. I think he said, I'm supposed to visit my grandpa and grandma tomorrow. And we just talked about being scared.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이슨이 겨우 진정하고 울음을 그쳤을 때 차가 멈춰섰고 트렁크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밍은 아무 말 없이 제이슨만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한참 후 밍만 돌아왔고 제이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다시 출발했고 어느 지점에서 밍이 미리 세워두었던 차에 갈아타고 한참을 운전해서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리와 베스의 납치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미리 제작해놓은 자물쇠가 달린 와이어로 메리와 베스를 연결해서 묶은 후 어른이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작은 옷장에 둘을 가두었습니다. 메리와 베스는 이 좁은 곳에서 계속 지내게 됩니다. There was a light bulb with a pull chain. There was a scatter rug on the floor and 2 small throw pillows. Our hands were still tied. We could not reach up and turn on the light. And so the only thing we could do is lie down on that floor. And we just had to try to get some rest because we didn't know what the next day would bring. 그들은 어두운 옷장 안에서 계속 누워 있었으며 용변이 급하거나 샤워를 하려면 밍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메리는 제이슨을 어떻게 했는지 밍에게 물었고 그는 그냥 풀어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밍은 베스를 옷장에 가두고 메리만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해놓은 캠코더 앞에 메리를 앉히고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밍은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라며 메리에게 물으면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메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밍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메리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한 명이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밍은 15년 전 메리가 자신에게 저지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녀와 베스를 납치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수학 선생이었던 메리가 그에게 수학 성적을 A가 아닌 B를 줬기 때문에 그는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고 결국 미육군에 입대를 해서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죄책감과 동정심을 느끼길 바라며 그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한편 제이슨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던 FBI와 경찰은 제이슨을 태우고 사라진 차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메리의 차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제이슨을 납치한 범인이 메리와 베스를 데리고 간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밍센슈는 1950년 10월 15일에 대만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8살 때 아버지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원 제의를 받아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밍이 고작 11살일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남 밍은 동생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며 말을 안 들으면 겁을 주고 괴롭혔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치 왕처럼 굴었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치열하게 싸웠지만 비정상적인 그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밍이 사춘기가 시작되고 성에 관심이 생기면서 각종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여자를 창문으로 훔쳐보고 여자들을 스토킹을 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 성적 호기심을 느끼며 자고 있는 엄마의 몸을 몰래 관찰하고 만지기도 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변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은 더욱 심해졌으며 결국 모르는 사람 집을 방화한 혐의로 체포돼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그가 사회에 나가면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고 다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학 선생으로 학교에 취임한 수수하고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메리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학 점수로 B를 받은 뒤부터
메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왜곡된 감정으로 바뀌었고 결국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밍은 그녀가 자신에게 수학 점수로 B를 줬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만약에 가도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것이며 대학에 못 가면 베트남 전쟁에 나가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불만을 나타내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에서 풋볼팀뿐만 아니라 레슬링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한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 명단에 그의 이름이 항상 올라있을 정도로 나름 훌륭한 학생이었지만 사실 병적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메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며 메리와의 성적인 환상을 소설로 썼습니다. 메리가 남편의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둘 때 그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대신 학업에 집중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아버지가 일했었던 미네소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다니지 못하고 정신 이상으로 대학을 자퇴한 후 적성을 살려 전자기기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으며 그는 성공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퇴근 후 집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공으로 한 여러 여성들과의 변태적인 소설을 썼으며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여자들과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주로 메리였으며 그 외 다른 여자 배우들도 그의 이야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메리와 많이 닮았던 배우들로 짧은 머리에 수수한 화장을 했으며 모성애가 넘치는 역할을 연기했었던 셜리 존스, 플로렌스 핸더슨,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연이었던 줄리 앤드루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소설을 읽은 경찰에 따르면 소설은 어둡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남자 주인공인 밍에게 매달리며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으며 또는 여자 주인공에게는 못된 남편이 있는데 싸움을 잘하는 그가 망나니 같은 남편을 죽이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는 등 삼류영화 같은 스토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밍은 15년 동안 메리를 스토킹하면서 환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그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환상만으로 만족을 할 수 없었던 그는 현실에서 그녀를 가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5년 전에도 그는 메리를 납치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년 전인 1975년 밍은 끈질기게 전화부를 뒤져서 메리의 주소를 알아냈고 총을 들고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메리 가족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만 집에 있었습니다. 밍은 메리의 시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을 다시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떠났습니다. 시부모는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필리핀에서 3년간의 선교 활동을 끝낸 메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밍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병적으로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기도 했으며 메리가 장을 보러 갈 때 뒤따라다니며 그녀가 사는 것을 똑같이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쌍안경으로 그녀의 집안을 엿보며 집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메리는 어디에서 자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1980년 어느 날 수시로 집안을 엿보고 있던 밍은 거실에 나와 있는 커다란 상자와 이삿짐을 보고 메리가 다시 필리핀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메리가 떠나기 전에 납치하기로 결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6일 밍은 미용실 앞에서 메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에서 메리와 베스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밍의 정체와 그가 모녀를 납치한 이유를 몇 시간 동안 들은 메리는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밍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의 방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녀가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티를 내면 딸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도 찾아가서 죽일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캠코더로 찍어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게다가 메리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키스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메리는 딸과 있을 때는 항상 씩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베스는 엄마가 몹쓸 짓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후에 밝혔습니다. 어느 날 옷장에서 밍의 집 주소가 적혀있는 영수증을 발견한 메리는 그 주소를 외웠고 딸에게도 외우게 한 후 밍에게 들키지 않게 영수증을 없애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밍은 메리가 허튼 수작을 부리지 않을 거라고 믿게 되었고 모녀를 옷장 밖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물론 그가 출근할 때마다 그들을 작은 옷장에 가두었습니다. 성장기 어린 딸을 위하는 메리에게 부엌에서 요리도 할 수 있게 허락했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집 밖에 나가서 쇼핑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총을 지니고 다니면서 메리가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 자리에서 모두 쏴 죽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밍은 메리와 베스가 자신의 아내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좋았던 밍은 베스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얼부에게 전화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Hello, Irv speaking. Hello, Dad? Yes, Bethy. Are you okay? Yep. Is Mommy okay? Yes. That's good. Oh, I'm... Daddy? Yes? Happy Father's Day. Oh, thank you so much, sweetie. We're fine, Dad. Oh, I'm so glad. We can't talk anymore. When can you come home? I don't know. Can I talk? Can you okay, Dad? Can I talk to him? No. Okay, you call again. See you soon. Okay. Bye. Bye-bye, sweetie. 납치된 지 23일째 되는 날 사업과 관련해서 시카고에 출장 갈 일이 생긴 밍은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하며 창문을 모두 박스로 가린 차에 메리와 베스를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무슨 자신감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밍은 모녀를 데리고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베스의 팔을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 손은 총이 있는 곳에 두며 모녀를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밍은 메리에게 고른 물건값을 내라고 했고 밍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에 메리는 경찰이 수표를 추적해주기를 바라면서 여행자 수표를 돈과 섞어서 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표는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메리와 밍만 슈퍼마켓에 가서 혼자 차에 갇혀있던 베스가 용기를 내서 박스를 치우고 창문을 내려 지나가고 있던 10대들을 불렀습니다. 베스는 자신이 납치됐다고 말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10대들은 베스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그들은 다시 밍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리의 생일에는 밍이 케이크를 사와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납치된 지 50일째 되는 날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구경했다는 메리의 말에 밍은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며 모두를 벤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던 중 메리는 우연히 지나가는 경찰차를 보게 되었고 차 뒤에 쓰여있던 경찰서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납치가 된 지 53일째가 된 날인 7월 7일, 밍은 평소처럼 메리와 베스를 옷장에 가두고 출근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몸을 감고 있는 와이어를 고정해 놓은 못이 느슨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메리는 와이어를 세게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베스는 밍이 돌아와서 엄마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죽일 거라고 말하며 메리를 말렸습니다. 놀랍게도 잡아당긴 못은 실제로 빠졌고 메리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외웠었던 지역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에게 자신이 2달 전에 납치당한 메리임을 밝히고 밍의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분 만에 밍의 집에 도착했고 53일 만에 메리와 베스는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메리와 베스가 구조된 날 경찰이 찍은 사진입니다. 메리는 경찰에게 자신들을 목격했었던 6살 제이슨은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그녀가 우려했던 대로 제이슨은 숲속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납치당한 날, 밍은 제이슨을 트렁크에서 내리게 한 후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둔기로 머리를 세게 2번 쳐서 죽이고 흙과 나뭇잎으로 대충 덮어놓고 자리를 뜬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밍의 가게로 찾아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밍을 체포했습니다. 밍은 믿었던 메리가 탈출해서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에 분노했으며 그녀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방 동기에게 6천만 원을 줄 테니 메리를 죽여달라고 살인 청부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출소한 감방 동기는 메리를 죽이지 않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침내 밍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메리가 증인석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밍은 칼을 들고 메리에게 달려들어 메리의 입술을 그었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잡혀서 재판 밖으로 끌려나가는 중에도 메리에게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메리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십 바늘을 꿰맸으며 얼굴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밍센슈는 납치 혐의로 30년형을 그리고 제이슨을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받아 총 7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메리와 베스는 가족품으로 돌아가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필리핀에 가서 선교 생활도 마쳤으며 몇십 년이 지나서도 방송에 출연해서 스토킹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